자, 안녕하세요. 네, 까는 한의사 아제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의사도 안 먹는 중급순송 한약입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밝히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이번 방송은요,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한의사협회 입장하고 공식적인 입장하고는 1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도 뒷광고 없어요. 보다 보면 뭔가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장면이 좀 하나씩 두 개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광고 주면 제가 받아요. 식당이나 뭐든 미용실이든 식당이든 뭐 아무거나 광고 주면 제가 다 넣어드릴 테니까 광고 주시면 받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의사 파업 문제가 있었잖아요. 의사 파업 문제 때 요게 끼어들었었어요. 한방 첩약 급여화 이거. 근데 원래 메인 주제는 요거였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이게 사실은 메인 쟁점이었는데 거기에 요 두 개가 같이 끼어서 들어갔었어요.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부분하고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부분이 끼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게 사람들이 좀 의문이었죠. 한방 첩약을 급여하는데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하지? 한방 첩약이 보험이 되든 말든 의사가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의사들이 주장하는 건 도대체 뭐냐? 요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방 첩약 급여화가 안전이나 경제성, 효과성 문제가 있다. 요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아직 하면 안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의사들도 그렇고요. 약사들도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병원협회 위원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의사협회 총무이사 뭐 이런 사람, 의사협회 홍보이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의협에서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하고 의사들이 한의사 쪽에서 한방 쪽에서 이 첩약 급여화 되는 거를 반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왜 반대를 했냐? 글을 보면 자, 내용 나오는 게 이제 정부는 한약재 안전성 관리가 잘 된다고 말했는데 첩약 급여 시범 사업을 결정한 이후에도 28개 한약재가 기준 위반으로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 회수 사유의 90%가 가짜 약이라든지 잔류 농약이 있다든지 중금속 검출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첩약 급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말인가? 뭐 이 애들이 거짓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는 말인가? 그러면서 첩약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고 발전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런 거 안전하길 바란다라고 좋은 말 해주네요. 좋은 말 할 애들이 아닌데, 그죠? 자, 어쨌든 급여 가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목적은 그겁니다. 자, 실제로 요 약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역대 최대 규모 중금속 한약재 유통했다. 첩약 급여를 할 때인가 이러면서 약사에서도 반대한 겁니다. 요거는 이번엔 때가 아니고 작년에요, 작년. 2019년 8월인데 코로나 오기 전에 요때 부적합 한약재가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첩약 급여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약사들도 반대를 하는 거죠. 자, 참고로 재밌는 건 요런 게 실리는 신문이요. 대부분 요 첩약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보시면 뉴데일리입니다. 뉴데일리. 자, 뉴데일리 쪽이에요. 뉴데일리 아니면 조선 이런 쪽이고 요런 기사 나오는 거는 보통 약사 공론이라고 해서 약사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기사가 제일 많이 실리는 게 약사 신문하고 의사 신문, 그 다음에 뉴데일리나 보수 신문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쪽 계열이 실리는 게 신문은 항상 얘들한테 실려. 왜 얘들한테 실리지? 참고로 한의사, 약사, 의사들은 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 한의사를 깔 때는 약사하고 의사가 같이 모여서 까고요. 의사들을 깔 때는 약사하고 한의사들이 같이 모여서 깔긴 합니다. 적의 적은 동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약사, 의사, 한의사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싸웁니다. 서로 까요. 이게 서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문제가 많죠. 얘들은 왜 맨날 싸우나 몰라.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약사 쪽에서는 이걸 계속 파고드는 거죠. 자, 중금속 한약 문제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렇게 나오는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작년 9월 건데 중금속 기준 130배 초과를 한 한약 제제를 조제 판매한 가짜 한의사가. 근데 한의사 아니잖아. 가짜잖아. 자, 자연동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그냥 한약 제제긴 한데 실제로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제제예요. 안 쓰는 제제인데 그냥 돌덩이, 철덩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무허가로 제조 판매했던 이 가짜 한의사가 이게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짜 한의사니까 사실 한의사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거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건 가짜 인삼판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가짜 한의사가 가짜 인삼을 팔았다고 해서 한의사한테 욕하면 안 되잖아. 그거 어쩔 수가 없죠. 가짜 의사가 가짜 포도당을 환자한테 주사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의사들을 욕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욕하면 안 됩니다. 자, 요런 거는 욕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 실제로 한약에는 문제가 없나? 네이버에서요. 한약 중금속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뭐 두드림 한의원에서 한약, 자기 한의원에서 직접 중금속 농약 검사를 해봤다.
그런 것도 있고, 한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약에 중금속이 많다면서 이렇게 주로 한의사들 또는 이제 한약사들이 한약은 안전한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요 블로그 글 하나만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런 겁니다. 아까 두드림 한의원이라고 하는 곳, 이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한의원인데, 자, 뒷광고 없습니다. 광고하려면 우리 한의원을 광고하지. 자, 보시면 여기 자기 한의원에서 직접 중금속 여기 동리 한약 분석센터에다가 맡겨가지고 중금속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 대단한데. 자, 보면 여기 불검출, 뭐 비소 없고 불검출 해가지고 농약 없습니다. 또 이 중금속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보면 다 0ppm 불검출해서 검출 안 됐습니다. 적합합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고 드세요. 요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한의사들이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요 GMP라고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 식약청에서 GMP라고 해서 요 품질 관리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의원에 들어오는 한약재들은 다 이 GMP 인증을 받은 것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소개되는 불량 한약재는 요 식품용 한약재다. 요거는 이제 식품용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요 한약재들인데, 얘들은 GMP 허가를 안 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식약청 검사를 안 받은 애들이고, 한의원에 들어오는 건 식약청 검사를 다 받은 거니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약은 약이니까 안전한 겁니다. 기능 검사, 이런 검사, 유해 검사, 생밀 검사 다 통과한 겁니다라고 한의사협회에서 광고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한약사 쪽에서 이제 내놓은 것 같은데, 자, 한약과 중금속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한약에 중금속이 많다고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한약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하니까, 아니야. 중금속에 대한 오해를 모두 설명해 줄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란속 아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논란속 한약재는 식품용 한약재 이런 거 약재 시장이라든지 마트에서 구매하는 이거는 식품용 한약재는 문제가 있는데, 불법 유통되는 한약재는 문제가 있지만 한약국에서 사용되는 거, 아까 한약국 나왔죠. 한의원이나 한약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쪽에 들어오는 거는 의약품용 한약재이기 때문에 요 식약청 통과를 다 받은 거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약품용 한약재는 엄격하고 식품용 한약재는 느슨하니까 이쪽은 훨씬 엄격하다. 중금속 검사 다 받고 전 과정에 엄격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얘들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진짜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약품용 한약재는 이런 중금속 기준 수치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 마트에 들어가는 거는 의약품이 아니니까 그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한약재에 대해서 무작위 수거 검사를 해가지고 했더니, 자, 탕제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평균 기준치의 37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안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약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다. 한약은 다 규격품만 쓰기 때문에 한약을 먹을 때는 중금속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요거는 한약학과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무슨 물건이든 살 때요. 파는 사람 얘기를 다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약장수 말을 다 들으면 조약 먹으면 다 나올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러기는 한데, 그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을 수 있는 건지. 자, 저렇게 말 들으면 진짜 열나 안전할 것 같은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쉽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GMP라고 하는 게요, 한약재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이 됐어요. 실제로 GMP 제도에 대한 부분, 요거는,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한 2010년 이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전면 시행은 아니었고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2015년도부터는 전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의무는 아니었고요. 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였고, 지금은 전면 의무화가 돼서, 이 GMP라는 게 안전성에 대한 검사인데, 요거, 한의원에다가 한약재를 공급하는 그 약재 회사들 있잖아요. 요 회사들이 이 GMP 제도 이 허가를 못 받으면, GMP 인증을 못 받으면요, 아예 문을 닫아야 돼요. 아예 한약재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GMP가 의무화가 된 거거든요. 그만큼 안전해진 거죠. 그죠? 식품의약청 안전처에서 하는 건데, 의약품 안전처에서 주는 건데 얼마나 안전하겠어.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한약재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약하면 여기 GMP 허가받은 마크가 나오죠. 여기 보면 오미자 해가지고 GMP 허가받은 한의원에 들어오는 한약들은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 보면 GMP 마크 다 찍혀가지고 밀봉돼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한약산업협회에서도 이거 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작년에 2019년도에 얘기했던 건데, 식품용이 아닌 한약재로 공급하는 것은 우수 농약 농산물 인증제를 거친 갭 인증제를 거친 뒤에 GMP를 통과한 애들만 공급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중요한 부분 나와요. 약사 출신 국회의원 개인 의견 또는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돼서 한방을 폄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한의사들 말이라든지 한약사들 말, 한약산업협회의 말을 들으면 안전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한약재 GMP의 유명무실? 자, 이게 GMP 제도가 있긴 한데 어기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GMP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실제로 이제 중금속이 들어있는 한약재를 유통시키는 경우라든지 좀 문제가 있는 한약재가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식약처에서 요거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걸리면, 예를 들면 식약처에서 이 불시에 검사를 합니다. 불시에 랜덤하게 이것저것 검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걸리면 이제 그곳에서 유통했던 그 특정 한약재들은 아예 전량 회수를 해야 돼요. 전량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업체는 19번이나 회수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씨, 연락 많죠? 이 정도면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GMP가 있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금속 범벅 불량 한약재 3,000톤 적발 한의원에 실제로 유통된 거예요. 자, 2019년 8월이거든요. 이게 자, 아까 2015년부터 GMP 제도가 시행이 됐지만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3,000톤이나 유통이 됐다니까. 자, 이거 당연히 걸려가지고 다 회수를 했겠지만 실제로 쓰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욕하는 거예요. 첩약 시범 사업이 코앞인데 중금속 검출된 한약재의 관리가 부실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약 GMP에서 HGMP라고 부르는데 HGMP 인증을 받은 곳에서 취급하는 한약재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사용 기한을 이제 속여서 하거나. 그러니까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사실 그냥 육안으로 봐가지고 구분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것도 다시 이제 포대가리 해가지고 또 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밝혀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자, 얘 말 들으니까 얘 말 맞는 것 같고 제 말 들으니까 제 말도 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약간 얘기를 돌려서 딴 얘기로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우리 호랑이 있죠, 호랑이. 호랑이 구경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호랑이 구경하려면 동물원 가야 될 거 아니야. 동물원. 이 동물원 호랑이 구경하러 호랑이 구경하고 싶다. 아우 예쁜 우리 귀여운 애기 호랑이 구경하려면 호랑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호랑이 굴려고 호랑이 굴 가거든요. 백두산 가면 안 되죠. 가까운 동물원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동물원을 위험하게 백두산을 어떻게 가? 호랑이 굴 찾기도 힘들겠네. 자, 근데 동물원에서 가서 보면요, 안전한가? 이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날 잡아 먹으면 어떡해? 불안하잖아요. 혹시나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나올 거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설마 나오겠어? 설마 호랑이가 동물원 밖으로 나오나? 나오기도 하죠. 나오기도 합니다. 자, 동물원 탈출한 호랑이가 행인을 습격해서 충격을 줬다. 옛 소련 국가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열나 아프겠는데. 유튜브 동영상 캡처라서 본 기사하고 무관하다고 합니다. 얘가 걔 아니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호랑이에게 습격당한 사육사. 관람객들 도움으로 목숨을 건져.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사육사를 습격했으나 관람객들의 도움으로 관람객이 어떻게 도와줬지 이걸? 자, 어쨌든 큰일 납니다. 자, 탈출할 수 있어요. 자, 동물원에서 호랑이만 탈출하는 거 아니죠. 사자도 탈출합니다. 그죠. 국내에서 코끼리도 탈출하고. 참고로 국내에서도 98년도인가 진주의 동물원에서 그 호랑이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벨기에 동물원에서 암사자 탈출 3시간 만에 사살했다. 그래서 벨기에의 한 동물원에서 사자가 우리를 탈출해서 돌아다니다가 방문객들을 공격할 것을 우려한 동물원 측에 의해서 3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겁나서 동물원을 어떻게 가? 근데 가잖아요. 자, 왜냐면 자,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면 기사에 나오잖아요. 걸리면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물원에서 사자가 튀어나오거나 호랑이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한약재에서 중금속이 나오는 게 드문 일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기사들이 의외로 꽤 자주 올라와요.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건 자주 안 올라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동물에 탈출하는 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자주 올라오고 19번이나 회수 명령 받는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관리 자체에 사실 문제는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사실 식약처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식약처가 충분히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GMP 제도만 믿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한의사들이라든지 한약사들, 그 다음에 뭐 한약유통협회, 한약 뭐 협회 이런 쪽에서는, 한약생산자협회 이런 쪽에서는 그냥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거죠. 실제로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한의사협회 이제 최혁형 회장인데, 최혁형 회장 같은 경우에서 얘기하는 게, 자, 보세요. 한약재가 섞여서 다려졌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지 모르니까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요청하면 위해 물질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의료기관이나 한의원이라든지 실제로 이 한약을 먹는 환자들이 내가 한약을 먹다가 야,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혹시 중금속이 있으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만약에 검사를 맡기면, 검사소에다 검사를 맡기면 검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실 저도 제가 한약을 짓고 나서요, 이 한약이 안전한가 아닌가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이걸 들고 어딘가에 보내서 검사를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려고 하면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걸 해주는 연구소에다 맡겨야 되는데, 지은 사람이 모르면 어떡해.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군대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은 사람이 모르면 어떡해.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금속 등은 끓이면 오히려 없어지기 때문에 한약의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끓이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거하고 결합돼 가지고 그냥 몸에 나쁘지 않게 돼요. 산화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인체에 무해하게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서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게 맨날 GMP예요. 그러니까 이 최혁형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자세하게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GMP 시설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각각의 한약재는 이미 HGMP 인증을 받고 있고 GMP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다. 안전 기준도 생규집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GMP 이 인증 자체가 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각각의 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는데 이게 조합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A라는 약재는 안전해요. B라는 약재는 또 안전해요. 근데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안전한지는 모른다는 거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한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약간 단점이자 장점이 되는 건데 그게 이런 부분에서는 단점이 돼요.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단점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자, 한의원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실 한의원 차원에서는 이 중금속 부분도 문제지만 보관에 대한 부분도 문제예요. 한약재를 보관하는 부분이. 자, 우리가 한약재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약 보관하는 건 이 한약장을 생각하잖아요. 요거 생각하잖아요. 한약장 안에. 그래서 요 한약장에 있는 한약을 이렇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요 약탕기거든요. 약탕기 여기 넣어가지고 푹 달여가지고 요런 한약이 만들어요.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약이잖아요. 탕제로 만들어지는 요런 건데, 자, 참고로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이제 한의원에서 직접 이렇게 다리는 방식을요, 원내탕전이라고 해요. 한의원 내에서 다리는 걸 말하거든요. 원내탕전이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외탕전을 써요. 한의원 내에 탕전실이 없고요. 이걸 탕전만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제가 반대치라고 치면 저는 팹리스 회사고요. 저쪽에 파운드리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 파운드리 회사에서 한약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요런 회사에서 제가 맡겨가지고 하는데요. 그쵸. 한의원 안에는 게임기가 있어야지 한약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요 옥천당이라고 하는 한의원인데 요 한약 원예탕전이에요. 그럼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조제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제실 안에서 약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약을 달인 다음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커다란 엄청 큰 한약 탕전실이죠. 여기서 탕전을 하고 끓이고, 그다음에 뭐 환제 같은 거 만들면은 요런 환제에서 하고,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 없는지 이런 거 보는 거는 다 여기서 다 검사해가지고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맡깁니다. 청기를 보이죠. 우리 한의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곳이 더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원에서 이렇게 이런 약장에다가 해가지고 한의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려가지고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런 데가 좀 더 안전하고 청기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 맡기거든요. 여기는 믿을 수 있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기사는 왜 항상 의협신문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한약 있는 이제 원예탕전실에서 62%가 불량 한약재를 사용했다. 전체 원예탕전실 62%가 약사법하고 의료법 위반을 하더라.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전체가 불량 한약재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GMP 허가를 받는 한약재가 있고 아닌 한약재가 있는데 그런 걸 쓰더라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한의원 차원에서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거를 원예탕전은 가가지고 진짜 다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가 감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정부에서 이 원예탕전실도 감시를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한의사들이 직접 가가지고 이거 내 한약 제대로 다려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식품의약품 안정처에서 이 식품의약품 안정처에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주면 좋죠. 이건 한의원 차원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국내단 대표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은 한약에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아니 그거를 지은 사람이 모르면 어떡해요? 지은 사람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굴국밥 먹으러 가잖아요. 저 굴국밥 좋아하거든요. 자, 굴국밥 집에 가서 보쌈 전문점 맛있잖아요. 굴국밥 이렇게 굴국밥 딱 먹는 거예요. 맛있게 한 숟갈 딱 떠먹으려고 하면서, 아줌마 근데 혹시 굴국밥이면 굴에 중금속이 많다는데 이거 중금속 많이 없어요? 하면 아줌마가 얘기해주나? 아줌마가 그거 중금속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거기 중금속은 납이 0.02 ppm 정도 들어있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 지가 어떻게 굴국밥집 아줌마가 어떻게 알아? 야 나가 재수없어. 딴 데 가서 먹어. 딴 거 먹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자, 딴 거 먹으러 갔어요. 제가 그래서 굴국밥집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전주비빔밥 먹으러 간 거야. 전주비빔밥. 맛있겠잖아요. 전주비빔밥. 전주비빔밥 얼마나 맛있겠어. 계란찜도 있고, 열나 맛있겠네. 자, 그래서 전주비빔밥을 한 그릇 딱 먹으려고 시작을 한 거죠. 딱 먹으려고 딱 했는데, 이거 다 지금 야채잖아, 야채. 야채에 혹시 잔류농약 없을까? 잔류농약? 아저씨, 여기 야채 혹시 잔류농약 없어요? 잔류농약 얼마 들어있어요? 하면, 거기에는, DDT가, 야, 꺼져, 야, 아니, 아저씨가 잔류농약 얼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 아저씨는 그냥, 야채 사다가 이걸로 그냥 비빔밥 만드는 것 뿐이지. 이게 잔류약을 어떻게 알아? 뭔 수로 알아, 그걸. 야, 비빔밥만 만들면 땡인데. 야, 아니, 날계란에 살모넬라 있는지 없는지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니, 비빔밥 판다고 해서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요. 포도당 맞잖아요, 포도당. 자, 포도당 수액 맞으면서 의사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의사 선생님, 아니, 강사 선생님. 여기 이거 포도당 여기 진짜 다 포도당 들어있는 거 맞아요? 비타민 맞으면서 보통 우리 영양제 맞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포도당만 맞는 게 아니고요. 그게 비타민을 섞어요. 보통 마이어스 칵테일이라고 부르는데 비타민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그거 넣는 게 보통 마늘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건데 그쵸, 노란 거 그게 보통 이제 비타민 같이 들어가서 노래지는 겁니다. 포도당 때문에 노래지는 게 아니고요. 비타민 C에 보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지는데 자 맞으면서 저기에 비타민 진짜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여기 보세요. 이 앰플에 여기 비타민 C 적혀 있잖아요. 그거 진짜 비타민 C 맞아요? 노란색 염색약 아니에요? 역시 그 의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 포도당 5% 포도당 500ml 돼 있으니까 의사는 당연히 여기에는 5% 포도당 500ml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이게 진짜 포도당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제약회사가 사실은 소개해가지고 4% 포도당밖에 없는지 3% 포도당밖에 없는지, 아니면 이게 알고 봤더니 다 맹물인지 의사는 모르지. 어떻게 알아? 적혀 있으니까 적혀 있는 줄 아는 거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몰라요. 자, 약국에 가가지고 타이레놀 사러 갔어요. 타이레놀이 성분명이 원래 아세타미노펜이거든요. 타이레놀 안에 아세타미노펜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약사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타이레놀 500mg 아세타미노펜 적혀 있잖아. 그럼 약사는 팔면서 당연히 아세타미노펜 500mg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500mg이 아니고 400mg일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350mg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아세타미노펜이 아니라 뭐 브루펜일 수도 있는 거고 맥시부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약사가 여기 적혀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재 가져오면요, 이건 GMP를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금속이나 농약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한의사한테 와가지고 야 이게 중금속 있는 거 아니야? 농약 있는 거 아니야? 하면 한의사는 모르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짓는 거라니까. 있는지 없는지 한의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일일이 하나씩 다 농약 검사를 어떻게 해? 할 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의사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지.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보관입니다. 한약의 보관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거 생각하잖아요. 한약장을. 자, 한약장 요거 생각하죠. 자, 그런데 제가 요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잘 보시면 보일 텐데 여기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네이버닷컴 중고나라 돼 있어요.
자, 이게 매물 팔린 건데, 자, 중고나라에서 한약재 상태 양호합니다. 3만원에 팔린 거. 요 한약장 해서 3만원에 판 겁니다. 왜 팔아서, 야, 이게 3만원 밖에 안 해? 야, 이게 왜 이렇게 팔어? 왜 이래 싸? 자, 요즘은 한약장 안 써요. 한의사들 한약장 안 씁니다. 자, 왜냐면 옛날에는 이거 한약장 썼어요. 한약장 썼는데, 지금은 한약장 이거 거의 안 씁니다. 가끔이 한약장을 놔두는 한의원들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옛날엔 이렇게 보관했었어요. 한약 안에 이 감초, 이 치자, 홍화, 이렇게 해서 다 했거든요. 앞에 다 한자로도 적혀 있죠, 보면. 뭐, 산약, 신고, 오령, 이 오령지거든요. 건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다 했는데, 문제가 이거 약 지을 때는 그 간호사가 지어야 되는데, 계속 이거 한자로 써놨어. 한글로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이거 무슨 약인지 알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 안에 한약 이렇게 보관하면요, 이거 상할 수도 있잖아. 보관이 사실이면 벌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거 한약장에 있는 경우에 거의 DP용입니다. 실제로 한약을 보관하지는 않거나 아니면 여기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냐면 비닐에 넣은 상태로 보관을 해요. 비닐에 넣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보관을 안 하고요. 비닐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고요. 일부 약재들은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옛날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했죠. 그냥 약장 안에, 나무 약장 안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무에서 나무 가루 떨어지기도 해요. 흔히 이런 거 하면 안에서 좀 나무 오래된 거 이런 거 보면 나무 가루, 이렇게 가루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장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섞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상 좀 안 좋습니다. 이 약장이 사실 되게 안 좋아요. 옛날에나 쓰는 거지 지금은 안 씁니다. 그래서 좀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곰팡이는 잘 안 생깁니다. 저기는 곰팡이는 잘 안 생겨요. 자, 보통 한의원에 들어오면 약재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약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의원에 따라서는 아예 비닐 상태로 이대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닐 상태로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요게 위에 보면 지퍼백으로 돼 있어요. 요즘 한의원 한약 들어오는 건 다 여기 지퍼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퍼백으로 돼 있는 거 다 잘 봉해가지고 요렇게 보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락앤락통에 보관하기도 해요. 한의원에서 요거만 있습니다. 락앤락통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적어가지고 요렇게 보관하기도 하고요. 자, 좀 약간 DP 자라에서 할 때는 요렇게 보관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딴 사람들 잘 보이도록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관하기도 하고, 돈 좀 있는 한의원들은 요렇게 보관하기도 합니다. 아예 요게 온도 습도 조절되는 장치들이요. 그러니까 온도 이제 냉장고 같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냉장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요렇게 보관하기도 하거든요. 요렇게 보관하면 진짜 깔끔하겠죠. 이게 근데 돈이 좀 많이 드는 게 문제입니다. 약재 이렇게 다 보관하려고 하면 사실 돈은 좀 많이 드는데 되게 좋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안전하게 보관이 되겠죠. 잘 보관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한의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보관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약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한의원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약을 많이 안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원예탕전실을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안전하게 약을 짓는 그곳에다가 맡기는 거죠. 이게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칸호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도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공간이 진짜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한의원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편이에요. 약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좀 큰 한의원들이 가능한 고로 이런 방식이고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약 생각하면요, 대부분 요걸 생각하잖아요. 이걸. 근데 사실은 이게 꼭 좋진 않습니다. 이게 탕제거든요, 탕제? 근데 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재들을 모아가지고 탕전실에서 이렇게 물로 끓여가지고 짜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셈이냐면, 우리 국 같은 경우에 국을, 곰국 같은 거 끓이거나 아니면 뭐 소고기국을 끓인다든지 뭐 삼계탕을 끓인다든지 해서 끓였을 때 끓여가지고 건더기는 다 버리고 국물만 먹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 사실 좀. 물론 이제 유효 성분이 좀 빠져나오긴 하는데 건더기는 다 버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팔팔 끓인 다음에 압력으로 쭉 짜내가지고 물만 먹는 거거든요. 좀 아깝지 않아요? 탕제로 하는 게 사실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약 건더기 못 먹죠, 당연히. 약재라서 당연히 못 먹습니다. 못 먹는데 실제로 이렇게 끓일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요, 예를 들면 보름치 한약을 만들려고 할 때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제로 한약재가 재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한약값이 비싼 거거든요. 저는 사실 한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한약이 비싼 이유가 원재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식물들 키워가지고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이 탕전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식 말고 다른 한약은 없나? 있습니다. 요런 걸로 하면 보통 한제하면, 우리 한의원 기준으로 하면 한 20만원 정도, 우리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예요. 강남에서 먹으려고 하면 30만원 정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류농약이라는 등 뭐 중금속이라는 이런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럼 다른 약제는 없냐?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보험이 되는 약제예요. 이제 한방 건강보험용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보험약인데, 요 약들은 짜먹는 약이에요. 시럽식으로 돼 있어요. 짜먹는 이렇게 약으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가루약입니다. 가루약. 가루로 돼 있는 거예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할 때는 옛날 방식으로 하면 환약으로 해서 만들어 먹거나 가루로 해서 산재로 만드는 게 있죠. 약재를 그대로 다 갈아가지고 먹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갈아서 먹는데, 그거는 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 이제 가루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제약회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서 안전성은 다 충분히 검증이 되는 거죠. 검증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약이라든지 가루약은 산재라고 하는데, 산재라든지, 그러니까 그 산재는 한약을 직접 다 갈아가지고 먹는 거고요. 갈아서 가루로 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는다든지 하는 거고, 그 가루로 된 거를 다시 이제 뭐 밀환이라든지, 그러니까 꿀 같은 거나 밀가루 같은 걸 섞어가지고 공처럼 만들어서 먹는, 그게 환약, 일반적으로 우황청심환이라든지 이런 거 먹는 그게 환약이거든요. 이렇게 환약으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효과는 비슷해요. 환약이든 탕약이든 효과는 비슷한데, 환약이나 산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루를 다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를 그대로 가루 내는 거기 때문에 탕제보다 쌉니다. 사실은 이 탕제가 굉장히 비싼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재, 그러니까 똑같은 양으로 해가지고 요 탕제를 보름분 만들 정도의 약재면요, 환재로는 거의 한 달 반 정도, 거의 한 3배 가까이를 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만약 같은 경우에 쓸 경우에도 만약에 탕제로 해가지고 약을 먹잖아요. 탕제로 해서 비만약을 먹으려면 보름분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분이 한 4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환제로 먹으면요, 한 달 분이 18만 원이에요. 그 다이어트 약 한 달 분이 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반값 이하로 되죠. 훨씬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탕제가 좀 약간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비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의 보험약제들도 괜찮습니다. 보험약제들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일반 학생들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짜먹는 한약 등 이제 건강보험용 한약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쓰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나쁘진 않습니다. 꼭 나쁘진 않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나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 건강보험용 한약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 부담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요거 건강보험용 약들은요, 하루치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계산해 말씀드릴게요. 환자 본인 하는 부담 자체가 뭐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하루치 약 처방받았을 때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안 받는 경우하고 한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본인이 1,000원만 더 내면 하루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환산해 볼게요. 만약에 아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약 한 재가 보름분이란 말이에요. 이 보험약을 보름분 처방받으면요, 그냥 15,000원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싸요? 보름분만 하면, 그러니까 15,000원만 하면 한약 보름분을 먹을 수 있다니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걸 놔두고 이걸 쓰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래서 많이 안 써요. 이거는 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물론 약효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약효는 이게 더 좋긴 한데 가격 부담 자체가 얘보다 얘가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한의원에서 환자들한테 주로 이걸 줍니다. 요걸 잘 안 줘요. 그냥 이거 줘요. 이게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훨씬 저렴하니까. 가격이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런데 사실은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거에 천연물 신약이에요. 사실은 이게 시작된 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요거는 정부 차원에서, 자, 천연물 신약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예 이 천연물 신약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이게 천연물 신약 연구 개발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 개발한 약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신약입니다. 신약. 자, 그러면 여기 그럼 천연물 신약 연구 개발 촉진법은 또 뭐냐? 자, 천연물 신약 연구 개발 촉진법이라고 해서 2000년에 제정돼 가지고요, 2001년에 나온 거예요. 요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요거를 개발시키는, 그러니까 천연물 신약, 사실은 이게 한약이에요. 천연물 신약을 최대한 개발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 때 천연물을 원재료로 한 신약을 개발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발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요런 거예요. 레일라라는 약이 있습니다. 레일라거든요. 양약입니다. 양약이 이렇게 이 타블렛으로 나와요. 해서 보면 전문의약품으로 나와요. 전문의약품 나오고요. 일대 식약청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 약
약학 정보원 이런 데 가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레일라 정치면 나와요. 자, 성분을 보여드릴게요. 당귀, 모가, 방풍, 속단, 오가피, 우슬, 위령선, 육계, 진교, 청궁, 천마, 홍합. 자, 요게 다 한약입니다. 요게 다 한약이에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약들이요. 이게 다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관절염에 쓰는 약들입니다. 이게 다 관절염에 쓰는 약들이에요. 관절염에 쓰고 혈액순환 좋아지게 하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약들이거든요. 약입니다. 한약이에요, 한약. 자, 그럼 이게 한약이에요, 양약이에요? 이 재료가 다 한약인데? 양약입니다, 이거. 양약으로 들어가요. 자, 다른 약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신바로 캡슐이라는 게 있어요. 신바로 캡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의약품입니다. 녹십자에서 제조한 거고, 자, 성분 보여드릴게요. 성분. 자오가, 우슬, 방풍, 두충, 구척. 이거 흑두, 이게 다 한약이에요. 요거 다 한약이에요. 우슬, 방풍, 두충, 구척은 한의사면 모를 수가 없는 다 이거 관절염, 보통 주로 무릎 아플 때, 무릎 관절염에 쓰는 약입니다. 자, 해열 진통 소염제 가지고 나오죠. 관절염에 쓰는 약이에요. 자, 요런 약인데, 이거 한약일까요? 양약일까요? 양약이에요. 양약인데, 자, 그러면 재밌는 거죠. 이건 한약이잖아요, 사실상. 천연물 신약이거든요. 한약이에요. 한약인데, 그러면 한의원에서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씁니다. 한의원에서 이걸 처방을 못 해요. 한의원에서 처방 못 하고, 그럼 누가 처방하냐? 의사가 처방해야 됩니다. 이거 의사가 처방을 해야 돼요. 자, 천연물 신약이라고 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한약을 가지고 대부분의 천연물 신약은 주로 한약재들, 한약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천연물 신약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처방 권리는 의사가 있어요. 한의사는 처방 권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재밌죠? 자, 사이먼 PD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사는 이걸 처방을 잘 안 합니다. 왜냐? 한약이니까. 자, 성분명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뭔지 몰라. 의사들은 이걸 몰라요. 의사들은 이게 무슨 약인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의사들한테 우슬, 방풍, 두충, 구척하면 이게 뭔 약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러면, 그냥 다른 약들 많으니까, 엔사이드든 스테로이드든 다른 약들 많이 있으니까, 딴 관절염약 쓰는 거지, 다른 진통제 쓰지,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의사들은 모르니까 안 써요. 한약이니까 싫어서 안 써요. 한약이면 무조건 싫어하고, 한약 먹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의사들은 이걸 잘 처방을 안 합니다. 얘도 처방을 안 하죠. 자, 그러면 의사가 처방 못하면 이거 힘들게 개발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돈 투자해가지고, 말 그대로 연구비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약들이란 말이야. 한국 PMG 제약에서 만들고, 녹십자에서 만들고 열심히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사들이 처방을 못하면 한의사라도 처방할 수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나온 지 한 10년 넘었을 거거든요. 10년 됐는데 한의사들도 이거 처방 좀 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한의사도 이거 처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의사들은 이거 처방하는 거를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 돈이 안 돼요, 이게. 자, 왜냐면 자, 이거는 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한의사가 이걸 처방을 하면요. 그러면 약국 가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의사 입장에서는 처방료만 받는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거 약 해가지고 한약 지어가지고 팔면 훨씬 돈을 많이 벌죠. 이거 하면 20만원, 3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처방해버리면 처방료로 3,000원 이렇게밖에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처방료로 3,000원 받느니 얘 팔아가지고 20만원 받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돈이 안 되니까 외면하고요. 이 처방권을 달라는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왜 한의사들이 이거 처방권을 달라는 요구를 안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근데 보면 답답하죠. 미치는 거예요. 이 천연물 신약들은 제발 한의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고 처방권을 좀 한의원에서 처방하고 약국 가서 받아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한의사들은 돈이 안 돼서 처방을 안 하고요. 의사들은 몰라서 처방을 안 해서 버려졌습니다. 이거 거의 안 쓰여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천연물 신약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한의사들하고 의사들이요. 이렇게 토론을 좀 해야 돼요. 100분 토론하는 것처럼 토론 좀 해야 되냐. 토론하면 얼마나 좋아요. 토론하면 좋지. 자, 이런 토론은 안 되지. 이런 노답 토론은 이 게임 중독 이런 거 편견 이런 토론은 하면 안 되는데 얘들은 서로 귀를 막고 남의 말을 안 듣잖아요. 이 아줌마 보셨죠? 다들 아시죠? 이 아줌마 보면 남의 말 안 들어요. 듣고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남의 말 안 듣고 서로 싸우기만 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죠. 토론의 참모습은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둘이서 얼마나 좋아요. 자, 서로 토론한 다음에
제일 끝에 끝나면 인정합니다. 아, 제가 졌습니다 하고 인정하잖아요. 이런 토론 얼마나 좋아. 이런 토론을 해야지.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하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해야지.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런 꼴이 나서 의사들은 한의사 욕하고 한의사들은 의사 욕하고, 자, 의사들은 한약 가지고 한약 성분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정물 이러고 앉아 있는 거. 니들이 성분 가르쳐줘도 모르잖아. 이거 야 성분 가르쳐줘도 니들이 모르는 거 아니야. 자, 한의사들도 똑같습니다. 한의사들도 스테로이드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무슨 항생제 먹고 이러면 죽는 줄 알고 진통제 먹으면 큰일 날 줄 압니다. 아니, 필요할 땐 써야지. 스테로이드가 얼마나 좋은 약인데. 아니, 필요할 땐 써야 됩니다. 항생제 없으면 큰일 나요. 페니실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거는 필요한 대로 하고 서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처음 말씀드린 중금속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로 한약재의 유통 과정에서 중금속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인정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하면요, 실제로 한의사들도요, 이 한약의 보관이라든지 유통에 대한 문제라든지 관리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고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한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은요, 정부한테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식품의약품안정청에다가 가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달라 고 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자, 의사들은요, 약사도 마찬가지고, 그 쓸데없는 걸로 딴지 걸지 말고, 무조건 딴지 걸지 말고, 좀 제대로 서로 알고 지적을 해야 돼요. 알고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원에, 자, 제일 첫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인 한의사도 안 먹는 중금속 한약, 진짜 한약에 중금속이 있냐 없냐?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모든 한약에 중금속이 있는 건 아니잖아. 자, 내가 오늘 로또를 샀어요. 내일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은 되게 낮잖아. 일반적인 한약은 대부분 다 괜찮긴 해요. 근데 중금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양쪽 다 인정해야 돼요. 의사들 입장에서 대부분 괜찮은데 그래도 있을 수 있지 않냐, 대부분은 괜찮은 거 안다, 근데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 한의사들은요, 대부분은 괜찮다, 근데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서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한의사들은 맨날 안전하다고만 하고 의사들은 맨날 위험하다. 자, 의사들은 맨날 위험하다 하고 앉아있고, 한의사들은, 자, 어디 갔어요? 한의사들은 맨날 안전하다고만 하고 있는 거야. 한의사들은. 그러면 아니, 안전하면 왜 안전한지, 어떻게 안전한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안전하다고만, 걱정 마라, GMP 있으니까, 야, GMP 믿는 쪽은 GMP 있으니까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하고 앉아있고, 못 믿는 쪽은 GMP 그거 어떻게 믿냐 이러고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서로 토론이 되나. 서로 인정할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자, 누군가가 제 한의원에 와가지고요, 제 한약에 대해서 여기에 중금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농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얘기할 거예요. 가져가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몰라요. 저는 식품의약청 안전청을 믿기 때문에 걔들 허가를 받아서 나온 거니까 저는 안전할 거라고 믿는데, 실제로 중금속이 들어있을지 농약이 남아있을지 아닐지는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결론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모릅니다. 궁금하면 검사를 해보는 거죠.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 얘기는 공식적인 이 한의사협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요게 한의사협회의 얘기다. 야, 한의사협회에서 그러는데, 야, 한의약에 중금속이 있을 수도 있대. 약간 와전돼가지고, 야, 한의사협회에서 그러는데 한약에 중금속이 있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져가 딴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슈레딩거의 한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까는 한의사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